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제일 핫했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 우리가 미리 지금 좀 일찍 투자하시게 되면 이게 너무 일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상품이 양산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나오고 숫자가 찍히는데 도움을 줄 때쯤 돼가지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살아나냐의 문제였는데 일단 당장보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SDI는 중간에 가장 관심을 받았었던 전고체 배터리 그쪽 라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고 투자하시기 맞는 것 같고요. 이번 기회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가 매수를 하기 좋은 시점이 왔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비중이 적으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비중이 저는 2차전지는 10%가 안 돼요라고 하시면은 준비하십시오. 저가 매수 준비하십시오. 단가 떨고 준비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지난번에 만난 후배가 가지고 있대요. 얼마나 있니? 그랬더니 전체 비중이 얼마냐? 금액은 필요 없고 얼마냐? 그랬더니 저 한 80% 돼요. 그러길래 얘를 어떻게 할까 내가. 사실 그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비단 그 친구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어필을 했었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그쪽에 들어가실 거라 봐요. 2차전지 쪽에. 근데 저는 오히려 글쎄요. 비중만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떨구는 것도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완전 돌아서고 가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10% 안쪽, 밑쪽이다.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그러면은 지금 조금씩 분할로 단가를 떨굴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거보다 비중이 높다. 특히 30% 정도 이상 혹은 그 이상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너무 몰빵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2차전지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할 때 그때 좀 단가 떨고 가지고 좀 빠져나오기 전략? 단가 떨고 가지고 이제 매수가 근처 되면은 이제 추가 매수했던 것만큼 빼가지고 나머지는 들고 있고 추가 매수했던 거 단가 떨고 위해서 추가 매수한 것만 좀 빼가지고 다른 쪽 투자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다른 섹터로 갈아타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다 엇박나요. 제가 예전에 반도체 얘기할 때도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보면은 희한하게 진짜 바닥이나 정말 피크 때까지 잘 버텨요. 진짜 힘들어 죽겠거든. 막 미쳐버리겠거든. 이거 손절도 안 되고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정말 밑바닥까지 잘 버티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잘 버텼다가 밑바닥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빨리 안 올라온다? 처음에 2차전지 들어갔을 때 막 하루에 막 수십 %씩 올라가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바닥에서 살아날 때 그 정도로 살아나지 못하면은 약한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근처 혹은 자기가 감당되는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대 요 정도 들어오면은 10%대야 손절하고 딴 거 들어가가지고 한 12, 3% 수익 내면 되니까 이러고 이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넘어가는데 꼭 그렇게 되면 이제 저쪽 바닥 쪽 넘어가는 업종은 고점이죠. 왜냐? 사람들은 항상 그때 당장 핫한 업종과 테마만 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눌려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나는 지금은 바로 가지 않지만 가치주를 매수할 거야. 10명 중에 한두 명 낳는다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럴 분들은 10명에 한두 명도 안 된다 봐요. 나머지는 들어서 또 막힐 것이고.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투자했었던 개인 투자자들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섹터 옮겼더니 평균 손실률 마이너스 10몇 %. 그게 그거예요. 2차전지도 똑같다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버틸 만큼 다 포지션을 지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홀딩스를 사실 저는 계속 좀 최선호주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제 한참 이제 2000년 핫할 때부터도 다들 에코 그룹만 보고 있을 때부터도 저는 포스코 홀딩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때도 또 좀 혼났습니다. 지금은 에코지 이러면서. 근데 그 이후에 포스코 홀딩스 되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오늘인가 어제 나온 기사가 원래는 포스코 그룹이 이제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CEO가 없었죠. 공석이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CEO가 새로 이제 선임이 됐고, 그리고 그분은 2차전지 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철강 쪽 잘하시는 분이 됐어요. 포스코 내부 인사가 됐죠.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걱정할 거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포스코는 그냥 자기들은 철강 원래 잘해요. 근데 지금 철강이 안 되는 이유는 엔저를 등에 업고 지금 일본이 잘하고 있고,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지금 철강이 좀 안 될 뿐이지, 철강도 지금 거의 바닥이나 봐요. 이 업종 자체가. 살아날 것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철강은 원래 잘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유지만 잘하고 좀 시간만 버티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거만 사실은 먹고 살 수는 없죠. 지금까지 너무 포스코 하면 철강 이런 이미지였는데,
2차전지 쪽, 소재 쪽 라인들을 쭉 넣으면서 새로운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테슬라나 현대차 아니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좀 웬만하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만일 뭐 디램이 안 좋아. 그럼 그거 파운드리나 아니면 뭐 다른 가전이나 휴대폰 이쪽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거고, 뭐 휴대폰이 안 좋다? 이러면 뭐 다른 쪽으로 또 커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되거든요. 사실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많으면.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근데 2차전지 쪽,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큰 게 2차전 기존에 철강 여기 2차전지까지 생긴 거죠. 이걸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죠.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진짜 포기하고 접으라고 하고 사업을 축소시키는 CEO는요, 당장 날려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잘하고 있는 포스코를 갖다가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주주분들이 너무 화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새로 바뀐 회장도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홀딩스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그리고 홀딩스 지주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밸류 프로그램 그래도 계속 진행한다 하잖아요.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지주사 쪽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스코 그룹주들은 다 괜찮다. 근데 뭐 홀딩스도 괜찮다. 뭐 이 정도 말씀을 기존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철강 주력이 되면 미래 성장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걸 훼손시키는 CEO는 잘라죠. 사실 이제 포스코가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다른 회사들은 일반적인 대기업들은 오너 경영, 자기 가족들이 만든 회사를 물려받는 식이잖아요. 근데 포스코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주주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해야 돼요. 그거는 날려야죠. 맞아요. 그거는 주주로서 해야 될 일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CEO도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에코프로 그룹은 뭐 제가 의견 똑같습니다. 항상 지금 에코프로는 정말 나이스한 타이밍에 지금 거래가 중지가 됐잖아요. 액면 분할하면서, 야, 진짜 여기서 만약 액면 분할 안 했으면 진짜 이거 와 난리가 났을 것 같아. 다 빠질 때 얘만 지금 거래가 중지되면서 안 빠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래 재개되기 전에 다른 2차전지들 확 또 살아나면 진짜 이건 하늘이 내린 종목, 정말 하늘이 더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에코프로 그룹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 포인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포인트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매도 중지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공매도가 재개가 될 때, 공매도 중지가 되던 그날 각 그 기업 에코프로 그룹의 각 종목별로 이제 공매도량을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최근 똑같이 공매도량을 체크하세요. 그럼 청산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산이 정말 이게 의미 있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된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 기업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삼성 SDI, LG엔솔, SK온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SK온이야 사실 뭐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건 빼고, 뭐 LG엔솔이나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네들은 사실 삼성 SDI가 그거 제일 힘들었죠. 줄 빠졌는데, 이번에 인터 배터리, 제가 갔다 온 인터 배터리 때 보니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제일 핫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상 막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와요.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 우리가 미리 지금 좀 일찍 투자하시게 되면 이게 너무 일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상품이 양산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나오고 숫자가 찍히는데 도움을 줄 때쯤 돼가지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SDI는 워낙 주가가 그동안 이제 바닥을 찔러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살아나냐의 문제였는데, 일단 당장보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SDI는 중간에 이 가장 관심을 받았었던 전고체 배터리 그쪽 라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고 투자하시기 맞는 것 같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참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이죠, 제가 사실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 이제 LG그룹이라는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는데, LG화학 주주들한테 참 못할 짓을 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해 1월달에 상장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의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것도 LG였기 때문에, LG엔솔을 여러분들 매수하십시오라고 저는 어디 가서든 얘기 안 해요. 이거는 일부러라도 얘기를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하지만 LG엔솔도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저는 매수하라고 안 할 겁니다. 버릇이 나빠요.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제가 보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보고 들어가야지 그랬는데 나중에 가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 이동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제가 질문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갔다 오는 분들 거 이제 보고서 같은 걸 봤는데, 저는 아직은 뭔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살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미리 좀 매수를 들어가는 건 타이밍이 좀 이르지 않나. 발바닥 끝에서 잡을 생각 하지 말고, 한 발목이나 뭐, 허벅지 근처? 이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머리 끝에서 팔아도 되니까, 굳이 지금은 매수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사실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총선 결과로 정부의 금투세와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밸류업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밸류업은 그대로 이제 한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나마 좀 다행이라 생각을 했는데, 금투세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장의 그 얘기를 한번 참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저는 굳이 저는 계속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이어가지고, 네, 금투세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굳이 세금을 물론 저는 이제 그 많이 벌고 고소득자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된다에 대해서 완전 찬성. 저는 부유세 완전 찬성. 하지만 이거는 주식시장의 수급과 연결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왜 제가 금투세를 반대를 하냐면 금투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를 매년마다 힘들게 한 게 있어요.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가 거의 10년 동안 계속 조금씩 계속 줄어오면서 정말 지난해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4조, 8조까지 다 합쳐가지고 10억? 그러다가 그게 무슨 뭐 5, 2 막 이렇게 무슨 한 종목에 10억까지 대주주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물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 그렇게 큰 돈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그 정도 걷어도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오케이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매년마다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뭔가 더 타이트해지는 그런 해를 봤을 때 투자금이 큰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은 시장 물량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연말에 산타랠리까지 한번 지수를 쫙 뽑아야 될 시기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항상 이제 힘이 빠졌어요. 그 이후에 막 쳐서 올라가다가도 힘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 투자금이 큰 사람들의 물량을 우리가 무시를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결론이 나와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지 말자가 아니고 걷어야죠. 많이 벌었으면 걷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이제 대화를 해서 이 대상 자체나 아니면 이 기준 자체를 지금처럼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법안 시행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대주주 양도세랑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증시를 억누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국민의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얘는 뭐 어느 쪽, 얘는 어느 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둘 다 편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요? 수십 년 동안 정권이 그렇게 많이 바뀌면서도 우리의 생활은 계속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누구 편도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딱 시장의 위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해야죠. 정권이 바뀌어도 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의석을 누가 많이 가져간다 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 보세요. 밸류업을 10년을 빌드업을 했어요. 지금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건들은 정치 간의 어떤 문제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의석을 많이 차지했지만 민주당도 막 대먹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계속 풀어나가자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보완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시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근데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여러 이제 관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할 기회가 있겠죠. 근데 전 지금 이대로 시행은 아니라 봐요. 너무 허접합니다. 전쟁 이슈가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칠까요? 전쟁 이슈 같은 게 터질 때 우리가 제일 봐야 될 거는 유가 그리고 환율이거든요. 근데 환율은 튀었어요. 근데 환율은 전쟁 이슈도 있지만 사실 환율은 미국 때문이고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이기 때문에 환율은 빼놓고 유가를 봤을 때 전쟁 제일 최근에 있었던 전쟁이 어디였습니까? 러시아였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가가 85불에서 110불까지 정말 빠르게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오히려 정말 스테이블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가 시장이 특히 전반적인 시장이 바라보는 이번에 이 전쟁은 이런 느낌이구나. 왜냐면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했죠. 이미 있었던 이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악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악재가 기존에 있었던 악재냐, 악재가 계속 반복된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봐도 우리나라도 예전에 북한이
막 미사일 동해상에 쏘고 서해상에 쏘고 막 미사일 쏠 때는 처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휘청휘청했거든요. 방산주 팍 튀고 갑자기 막 톱텍 이런 데서 엄청 올라가고 막 삼성전자 확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럴 때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죠. 야, 또 쐈어? 뭐 이제는 막 불꽃놀이 아니? 막 이런 느낌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그 다음 뭐 합니까? 핵실험하잖아요. 더 임팩트 있는 걸 해가지고 시장을 휘청이게 만들지만 핵실험도 1, 2, 3차 쭉 진행이 되면은 요즘에는 뭐 우중, 부붕, 뭐, 야, 풍계리에 뭐, 이건 자연지진이 아니고 뭐 인공지진이 뭐 났대. 그러면, 핵실험 했나 보지.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온 악재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악재에 대해서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 시장 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는 작년 10월 때부터 이미 왔었던 거고 전쟁이 계속 진행해 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거라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필이면 미국이 조정기를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조정은 꼭 필요한 조정입니다. 미국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취재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미국은 조정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한 10% 정도 지수 기준으로 10% 정도 받았을 때 확실히 올 연말에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최고점 다 돌파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매수 전략, 투자 전략, 투자 가능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외부적인 이슈들 뭐 이란이나 아니면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 주는 건 제한적이라 봐요. 너무 안 좋은 것들만 나오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처지면 안 좋은 것만 귀에 꽂힙니다. 항상. 내가 기분 좋잖아요. 에이, 뭐쩌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도 내가 굉장히 다운돼 있으면은 그거 하나조차 이제 내 귀에 꽂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 심리거든요. 그런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시장에 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떻게 되고 유가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는데 굳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